네. 옷을 싹 다 벗고 수십 명이 우르르 뛰어요. 아니 약간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나요? 조금 늦은 나이잖아요. 네, 로스쿨 그쵸. 가는 게. 두려움이 있었죠, 물론. 네. 그리고 걱정도 많았고. 되게 영화에서만 나오는 아. MIT 거기다가 이제 하버드 로스쿨을 가셨는데 하버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인맥이라든지 뭐 네. 기부 입학이라든지 이런 걸로 네. 친구들도 좀 있었고, 교수들이 이제 매번 돌아가면서 학생을 하나 맞아. 세워놓고 쉽게 말하면 조지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너무 악명이 높아서. 수츠 같은데 보면은 네. 이제 하버드 로스쿨 출신들만 뽑는다는 이제 로펌들도 있고 네네. 근데 인사이더 입장에서 좀 약간 눈 가려 나오는 게 시니어 어석끼리 진짜 소리 지르고 싸우고 막 근데 그 들으면서 네. 진짜 좀 힘들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앨런이라고 하고요. 네. 뉴욕에서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tech transactions라고 하는데 네. 저희가 주로 이제 IP나 테크 관련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 차이세요? 네, 4년 차입니다. 빅로펌에 계시는 네, 거죠. 네. 로스쿨 들어가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 전에는 좀 엘리님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한국에서 원래 잘하셨나요? 미국은 언제 오셨어요? 제가 미국에는 이제 학부 유학을 오면서 왔고요. 한국에서 그 전에는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가 가족들이 다 같이 이제 중국으로 이주를 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 2년 정도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미국으로 나왔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러면 국제학교를 다니신 거세요? 네, 그렇죠. 한국에서 쭉 자라나셨으면 영어에 네. 대한 그런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한국에서도 사실 이제 외고 출신이라서 그렇구나. 네, 이제 외고 네.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보통 학생들보다는 영어를 잘했던 편인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배려가 조금 낮았던 것 같아요. 미국에 유학 오는 게 원래 이제 목표셨나요? 원래부터 중국에 가셨을 때부터? 그때 제가 이제 외고를 다니다가 네. 중국으로 학교를 사실상 이제 자퇴를 하고 가야 되는 구조였는데 당시 그래요? 규정 같은 것 때문에 그때 이미 이제 학교를 정리하고 올 때 네. 미국으로 유학을 나오고 싶다 하는 마음을 굳히고 나왔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나온 다음에는 아예 그냥 미국 유학으로의 준비를 체계적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네, UC 버클리 그때 네, 나오셨다고 맞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한국과 중국은 같은 동양권이어가지고 문화 차이가 그렇게는 뭐 있기는 있겠지만 그렇게 클 것 같진 않은데 사실 뭐 고등학교 때까지 아시아권에 있다가 미국으로 좀 건너오셨을 때 이런 문화적이라던가 언어적인 그런 장벽을 좀 느껴지셨나요? 문화적인 장벽이 네. 없지는 않았을 텐데 사실 네. 버클리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아시안 학생들이 많은 편이라서 다른 네. 곳보다는 조금 그런 게 적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한국 유학생들도 많았고 이제 뭐 한국인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아시아권에서 온 친구들도 많아서 네. 사실 뭐 적응하고 이러는데 크게 어렵진 않았는데 학교 학풍 자체가 굉장히 진보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좀 당시에는 제가 이제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뭐라고 하지 에피소드들이 좀 있죠. 몇 가지 말씀드리면 네. 일단 화장실이 남녀 공용이었고 화장실 그래요? 샤워실이 공용이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거 네. 기억나네요. 같이 썼고요. 네. 그게 좀 충격이었고 네. 또 다른 하나는 뭐라 그랬는지 까먹었는데 네. 네이키드 런이라고 했나? 네. 기말고사 기간에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네. 공부하고 있으면은 네. 옷을 싹 다 벗고 한 수십 명이 우르르 뛰어요. 단체로. 그쵸. 도서관 전체를. 그런 거 봤던 것도 좀 문화적으로 네. 신기한 곳이다. 그쵸. 이랬죠. 네. 한국에서는 약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네, 문화들이긴 하죠. 그러면은 버클리에서는 전공을 어떤 걸 하셨어요? 버클리에서는 재료공학 전공이었어요. 이제 언어적 장벽이 또 있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건 어떤 식으로 극복을 좀 하셨어요? 대학교 공부를 하시면서. 그쵸. 사실 아무래도 영어가 그래도 뭐 이제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었으니까 네. 영어 공부가 저는 이제 유학 나오면서 제일 최우선 과제였는데 주로 계속 독서하면서 해결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독서를요? 이제 네. 난이도 높은 영어 시험이라든지 이런 걸 보려면 네. 어쨌든 글을 되게 복잡한 거를 빨리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책 최대한 다양하게 읽으면서 네. 거기서 이제 나오는 단어도 외우고 그다음에 좀 이제 고급 문장이라든지 표현 같은 것도 이제 보면서 외우고 배우고 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글 쓰는 것도 좋아지고 그렇게 좀 향상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책은 뭐 어떤 종류의 책을 주로 많이 읽으셨어요? 진짜 종류별로 다 읽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제 문학 작품은 조금 어려운 편이어서 비문학에 조금 더 자신이 있어서 네. 비문학을 먼저 공부를 이제 하다가 네. 조금 이제 자신이 붙으니까 저희가 이제 뭐 필독
독서라고 하고 있는 문학 작품들 뭐 이런 것들 많이 읽고 네. 그 종류별로 다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영화의 결말을 아니까요. 지금 변호사가 되셨으니까. 네. 근데 그때는 사실 뭐 변호사 될 생각이 있으셨어요? 학부 전공을 그 재료공학을 하셨을 때? 지금 네. 돌아보면 네. 사실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법조인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변리사라는 그 포지션이 따로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변리사나 이제 뭐 특허 전문 변호사 이런 게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학부를 나오면서 어쨌든 그래도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를 좀 가지고 있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을 해서 네. 일단 엔지니어링 공부를 하게 됐죠. 네. 그러니까 생각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계속.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스트레이트 뚜루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가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학부 딱 졸업하고 바로 로스쿨 가가지고 그런 결심은 그러면 학부 때는 안 하신 거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일단 엔지니어링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엔지니어링 공부가 좀 재밌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학부 졸업만 한 것 갖고는 네. 이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말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석사까지는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석사 하는 것보다 이제 박사과정 같이 지원하면은 돈도 나오고 네. 학비 걱정도 안 해도 되고 네. 이제 교수님이 뭐 너는 그럼 박사도 충분히 붙을 것 같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일단 지원을 했는데 잘 됐고 어.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단 들어가면서는 뭐 여차하다가 네. 정 마음에 안 들면 네. 석사만 받고 나오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더라고요. 어. 그래서 네, 이제 아무래도 학위를 다 마치게 됐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일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연구가 내 적성에 맞지 않다는 결단을 내리고 로스쿨에 가려면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실리콘밸리에서도 이제 엔지니어로 일을 좀 하다가 그렇구나.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확신이 생겼죠. 연구는 아니구나. 네. 네. 네, 그때 이제 로스쿨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조금 백트랙 해가지고 네. 학부 때 재료공학은 어떤 연구를 해요? 벌클리에서는 어떤 연구를 좀 하셨어요? 엄청나게 다양하게 하죠. 저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약간 케미스트리 쪽 연구를 했었던 것 같고 네. 이제 두 번째 참여했을 때는 그게 이제 뉴클리어 엔지니어링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네. 금속 재료 같은 거 주로 다루면서 네. 이제 합금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연구 활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외고 출신이시고 살짝 문과에 그런 길을 가셨다가 네. 재료공학이라는 완전 약간 하드코어한 엔지니어링으로 전공을 선택하신 좀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좀 과학이 좋아지다 보니까는 이거 전공을 선택을 하신 건가요? 네, 이게 좀 재밌는데 네. 제가 외고에서도 네. 제가 거의 마지막 세대 이과 전공이었거든요. 외고에 그때 이과 네, 전공이 그때는 있었죠. 이과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이과 전공을 하고 네. 옛날부터 이제 사이언스 쪽도 관심이 많아서 사실 이과 쪽으로 기울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이제 엔지니어링 쪽으로 어플라이를 하게 됐죠. 그리고 네.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미국 유학 처음에 나오는 입장에서는 네. 또 그때 어른들이 좀 겁을 많이 줬어요. 문과 전공하면은 네. 이제 외국인이고 영어도 완벽하지 않은데 학교 가갖고 공부하는데 좀 힘들 거라고 뭐 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네. 전공 결정하는데 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엔지니어링 가면 수학 네. 풀고 뭐 이거 문제 풀고 하는 거니까 네. 영어가 조금 부족해도 가서 충분히 잘할 수 있겠다. 약간 이런 게 있어서 학점 관리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 엔지니어링이 사실 어려운 수업을 되게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 영어도 이제 공부해야 되고 네. 문화 충격도 좀 있고 약간 이런 상황에서 학점 관리는 진짜 어떻게 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공부 그냥 열심히 했죠. 그래요? 뭐 엉덩이가 좀 무거우신 스타일인가요? 약간 근데 저는 특히 학부 때는 학점 관리라는 게 수업 진짜 열심히 가서 교수님 강의 얘기하는 거 다 정리 잘 하고 주로 시험이 어쨌든 자기가 가르치는 거 위주로 내게 되니까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정리 잘 한 걸로 공부를 잘 한 다음에 이제 교수님 기출문제 최대한 뒤져가지고 예전 시험 기출문제 찾아서 풀어보고 그냥 그렇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준비하면 보통 잘 나왔던 것 같고. 네. 공부하는 네. 게 조금 약간 고통스러우셨어요? 아니면 이게 재밌으셨어요? 아니면 약간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나요? 아니면은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딱히 그렇게 엄청 힘들다는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재밌으니까는 네, 좀 재밌었죠. 계속 하신 것 같네요. 새로운 그러면. 거 배우고 하는 거를 워낙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MIT에서 이제 박사를 하셨잖아요. 네. 아까 살짝 뭐 학부만으로는 이게 전공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대학원을 가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고 하셨는데 박사 하실 때는 주로 어떤 연구를 하셨어요? 이거는 전공도 똑같이 재료공학이셨나요? 네, 재료공학 전공이었고 네. 그때는 좀 전자재료 쪽으로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반도체 공정이라든지
이런 쪽과 연관이 있는 네. 공부를 했었어요. MIT는 분위기가 어때요? 약간 제가 듣기로는 네. 좀 캠퍼스 가면 괴짜들도 되게 많이 네. 보인다고 하고 이상한 기계 막 달고 막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 좀 그런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요? MIT에서? 뭐 진짜 신기한 친구들 많아요. 진짜 천재인 친구들도 많이 봤고 이제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그 프랭크로 네. 막 장난 많이 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차를 MIT 그 중간 홀에 있는 지붕 꼭대기에다가 네. 올려놓은 그 차를 네. 거기다 올려놨어요? 네, 그런 일화도 있었고 그건 어떻게 했대요, 근데? 그거를 제가 알기로 아마 부품을 뜯어가지고 하나씩 진짜? 갖고 올라가서 조립을 했어요. 와, 그걸 했던 하나를 걸로. 위해서, 네. 그 하나의 프랭크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네요. 네,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네. 뭐 되게 희한한 거 많죠. 저희 그리고 할로윈 코스튬이 막 뭔가 이렇게 막 네. 드라마에 나오는 오징어 네. 게임 막 이런 게 아니고 네. 이거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이공계 전공이시죠? 네네네. 뭐 SEMTM 아시죠? 네네네. 네, 그 현미 전자현미경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그걸 그래요? 통째로 이렇게 쓰고 왔어요. 그러면서 막 이거 진짜 누르면 불도 들어온다고 막 이러면서 버튼 막 이렇게 막 있고 네,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네. 네. 진짜 좀 약간 괴짜들이 많은가 보네요. 네. 그러면은 이거부터 되게 궁금해요. MIT를 지원을 할 때 뭘 보고서는 MIT 박사 과정을 이제 뽑나요? 주로 그 연구 실적을 보나요? 아니면 학부 성적을 네, 보나요? 네. 주로 고려되는 거는 네. 사실 뭐 일단은 학부 성적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학부 성적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고 만약에 학부 성적이 조금 떨어지면 네. 대신에 학부 때 했던 연구 실적 같은 게 정말 엄청나게 대단하면 좀 성적이 부족해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거기에 이제 교수님들이 추천서 써주시는 거 이렇게 합쳐가지고 네. 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연구 참여 실적이 우수하면 거기서 이제 같이 일했던 교수님이 추천서 잘 써주실 거고 네. 이제 뭐 그러면 플러스가 되겠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학점이 좋은 걸로 좀 많이 먹고 들어간 케이스라서 네. 연구 참여는 좀 제가 이렇게 잘한 케이스는 아니었어요. 네. 근데 잘했던 친구들은 진짜 막 그때도 벌써 SCI 논문 쓰고 막 그래요? 일저자로 막 쓰고 그런 친구들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이제 일 도와주는 정도로만 들어갔었고요. 네. 그러면 이 MIT에서 박사과정을 받으실 때 일상이 좀 어떠셨어요? 매마다 연구실에 가서 약간 연구를 해야 되나요? 재료공학도 아니면 네. 좀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네. 일단 1, 2학년 때는 네. 수업이 좀 메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들어야 되는 코र्스석들이 좀 있었는데 네. 이제 그 필수 수업들 다 듣고 그 다음에 퀄리파잉 exam을 그걸 가지고 봐요. 그걸 패스해야 이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1학년 때는 그걸 좀 집중해서 네.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 패스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 연구하고 이제 뭐 연구 계획서로 이제 또 퀄리파잉 exam 테스트 같은 거 보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 쭉 하다가 마지막에 졸업할 때 이제 또 디펜스를 하죠. 네. 논문 디펜스. 네. 재료공학은 제가 연구실을 그렇게 많이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연구실 네. 분위기가 어때요? 저는 이제 석사를 하고 저도 박사를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 생물 이 실험실의 분위기와 이 냄새가 저는 별로 안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다 뭐 그냥 검은색 테이블탑에 하얀색 쉘프에 모든 전 세계에 가도 생물 실험실은 약간 그런 분위기이고 뭔가 좀 약간 뭐 박테리아 냄새도 나는 것 같고 뭔가 이 특유의 그 생물 실험실의 냄새가 있거든요. 재료공학은 실험실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희 그것도 네. 이제 실험실이 뭐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네. 제 실험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진공 장비 같은 거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진공 장비 만약에 펌프 돌아가고 하면 또 진공 펌프 시끄럽잖아요. 네. 이제 그런 소음 있고 거기다가 이제 네. 말씀하셨듯이 뭐 케미컬 배사 그러나요? 네. 뭐 그런 거 해서 거기서 또 이제 또 열심히 이제 닦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IPA 알코올 또 쓴다고 알코올 냄새 좀 많이 나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소주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소주 냄새 알코올 냄새 비슷해가지고 그쵸. 그리고 MIT에 진짜 내노라는 천재들이 그래도 전 세계에서 다 와서 연구를 하는 데인데 거기서 오는 약간 프레셔라던가 이런 네. 압박감은 좀 있으셨나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네. 특히 콜수업 때 오히려 연구 진행을 일단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뭐 똑같은 연구하는 사람도 없고 네. 이건 내 연구니까 그냥 나의 길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수업 들을 때는 진짜 저도 학부 때 공부 굉장히 잘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왔는데 시험 뭐 하나 좀 잘못하면은 네. 바로 평균 미달 나올까 말까 하고 막 이러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했는데 근데 그 시험 자체가 그래서 교수님들도 뭐 그렇게 엄청
엄청나게 빡세게 뭐 성적을 커트를 해가지고 막뭐 낙제를 주고 이러지는 않으셔서 결과적으로는 다 그냥 무난하게 네. 잘 갔던 것 같아요. 네. 보면은 진짜 특출나게 잘하는 상위 한 5% 정도 되는 친구들이 있고 그 나머지는 그 안에서 다 잘하는 친구들이었으니까 그냥 네. 비슷비슷했던 것 같아요. 연구실에서의 그런 압박감은 있었어요. 매일 막 네. 연구실을 출근을 해가지고 막 밤늦게까지 연구를 하셨나요? 왜냐면 졸업할 때까지 좀 논문을 내야 되는 그런 그렇죠. 프레셔도 있었을 네. 텐데 그거는 어떻게 저희 하셨어요? 랩 같은 경우는 네. 교수님이 딱히 뭐 랩에 꼭 나와라 막 이렇게 하시진 않으셨고 그냥 알아서 자기 일만 하면은 교수님이 특별하게 터치는 안 하셔서 저는 이제 실험을 해야 될 때만 네. 주로 학교 가서 실험하고 집에서 나머지는 데이터 정리하고 뭐 분석하고 이런 건 집에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뭐 맨날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맡고 있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몇 년 만에 졸업을 하셨어요? 제가 정확하게 한 5년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와, 그러면은 조금 약간 빨리 졸업한 약간 경우 아닌가요? 저희 과 같은 경우에 네. 평균보다 진짜 조금 빠른 정도? 아, 한 그래요? 5년 반 정도 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럼 연구 성과는 네. 좀 어떠셨어요? 논문도 그래도 좀 많이 내시고 하셨어요? 나쁘지는 않았는데 네. 그때는 이미 학계에는 뜻이 없다는 마음을 조금 결정을 내린 상태였고 네. 그래서 진짜 교수님이 졸업을 위해서 필요로 하셨던 정도 양만큼만 하고 나왔는데 네. 그래도 페이퍼 수가 나쁘진 않았어요. 졸업하고 한 5개 한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오. 근데 뭐 완전 빅 페이퍼는 없었고 네. 왜 그러면 학계에 대한 좀 꿈을 뭐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하시게 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잡다한 데 관심이 많은 편이어서 네. 그러니까 한 좁은 분야를 평생 동안 파는 것보다 좀 더 다이버스하게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네. 이러는 게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연구자로 인생을 살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엄청난 전문가가 되지만 네. 사실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좀 이제 많이 모르게 되고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결정을 좀 내렸던 게 그 당시에도 박사하면서 그래서 뭐 컨설팅도 준비해보고 파이낸스도 공부하고 진짜요? 네, 이것저것 박사 많이 하시면서 해봤거든요. 시간 날 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비즈니스 쪽의 경험도 해보고 싶다. 네. 그냥 연구만 하는 것보다. 이제 그러면서 테크 회사 일을 좀 해본 거죠. 근데 그쪽에서도 아무래도 엔지니어로 가면은 네. 이제 주로 연구를 하게 된다는 걸 좀 보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릴 적에 네. 이제 변호사가 되기 위한 꿈을 다시 이제 준비를 해서 네. 로스쿨을 가게 된 거죠. 그러면은 실리콘밸리에 일하신 건 한 2년 일하셨나요? 네, 2년 반? 요 정도. 그러면 거기서도 연구를 하셨어요? 아니면 조금 그래도 다른 비즈니스도 관여를 하셨어요? 아니었어요. 대학원 때 연구했던 것처럼 네. 근데 주로 이제 그 연구 주제 같은 거 태스크가 주어지면 네. 그거 관련해서 실험해가지고 분석하고 네. 결론 내리고 근데 주로 이제 장비 디자인하는 쪽이어서 이제 반도체 장비 쪽 업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그러면 이제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장비 디자인을 좀 어떻게 바꿔야 될까? 약간 네. 이런 쪽으로 좀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래요. 근데 아까 뭐 박사 하실 때 벌써부터 이제 컨설팅이라던가 뭐 네. 파이낸스 쪽이라던가 뭐 로스쿨도 좀 뭐 머리 뒤편에는 생각을 네. 하고 계셨고 근데 이제 트리거는 안 누르셨단 말이죠. 안 이제 눌렀죠. 네, 네. 그래도 테크 회사에 네, 가서 네. 이거를 좀 더 해보고 싶으셨나요? 아니면 아직 완전 다른 분야로 가는데 좀 두려움이 있으셨나요? 둘 다였던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어쨌든 박사까지 하게 됐으니까 이게 진짜 아니다라는 확신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게 이 정도 뭐 한 5년 6년 공부를 하고 버리고 가야 되는 거니까 좀 확신을 좀 더 가지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일해본 적은 제가 없었거든요. 그 박사할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을 좀 하면서 회사는 좀 다르지 않을까? 네. 약간 이런 게 있어서 좀 돈도 좀 벌어야 네. 되는 것도 있었고 그쵸. 네, 그래서 졸업을 하고 일단 일을 해보기로 한 거죠. 로스쿨을 가야 됐다고 이제 생각을 하신 게 좀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셨나요? 아니면 회사 가서 이제 네. 막상 일을 좀 해보니까 박사 할 때랑 다른 게 별로 없구나. 이게 좀 되면서 네. 그러면 이제 이 길은 내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으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로스쿨을 가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죠. 또 다른 길도 있잖아요. 파이낸스도 네, 있고 네, 또 거기서 또 이제 나갈 수 있는 네. 길이 있는데 네. 로스쿨을 가야겠다라고 한 딱 그게 뭔가 있으셨나요? 아니면은 그게- 원래 그냥 관심이 네, 있으셨어요? 어렸을 때 그 꿈도 있었고 그래도 로스쿨에 가면은 저는 네. 이제 IP 러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를 그래도 롱텀으로는 좀 레버리지를 할 수 있겠다 네. 하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조금 늦은 나이잖아요. 네, 로스쿨 그쵸. 가는 게. 네. 저도 만으로 29인가 네. 로스쿨에 입학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250명 정도 됐었는데 30대 학생들이 한 20 몇 명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20대였거든요. 그러니까는 나이가 이제 30대로 네, 접어들면은 네, 네. 나이로는 탑 10% 안에 들어가는 네, 거죠. 네. 조금 그런 두려움 같은 건 없으셨어요? 조금 그래도 나이가 나는 좀 있는데 완전히 새로운 길에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죠, 물론. 네. 그리고 걱정도 많았고. 네. 근데 그래도 조금 다행이었던 거는 네. 아마
아마 그게 좀 트렌드인 것 같은데 아마 변호사님이 가신 다음에 네. 제가 이제 들어갔을 때는 그거보다는 좀 비중이 컸어요. 아, 그래요? 나이 연령층이 좀 있는 분들이. 네. 그래서 이제 저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 분도 저희 클래스에도 있었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자신감 같은 것도 좀 생겼고 네. 아 이렇게 다른 일을 하다가 네. 오는 경우도 꽤 많고 그것도 그렇게 나쁜 선택이 아니구나 네. 이런 거를 좀 보게 되고 네. 실제로 뭐 업계에서도 분위기가 약간 특히 이제 IP 쪽은 다른 일을 많이 하다가 오시는 분들이 좀 그쵸. 있는 편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걱정을 했는데 네. 이제 딱 들어가서 이제 뭐 지금 이제 어소시에이트로 계신 분들 뭐 커피챗이나 이런 것도 좀 해보고 로펌이나 이제 리크루팅 프로세스도 좀 겪어보고 하니까 아 이게 그래도 헛산 건 아니구나 이런 이게 맞아요. IP를 할 거면은 아 이 정도 경험이 있는 게 되게 플러스가 돼서 맞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리크루팅 할 때 조금 수월했어요. 솔직히 네. 말해서 다른 네. 친구들에 비해서 원하는 로펌도 좀 빨리 들어가고 그 뭐 사람들이 저한테도 그러거든요. 뭐 이렇게 저도 이제 석사까지 하고 연구소에서 몇 년 일하고 로스쿨을 갔는데 그 세월이 조금 아깝지 않느냐, 조금 더 뜻이 있었으면은 뭐 이공계 하는 게 낫지 않았겠느냐라고 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저도 리크루팅 단계에서 인터뷰 들어가면 일단 이제 레주메 보고 이공계 이렇게 연구한 거 그렇죠. 있으면 네네. 그것만 네. 그것만 한 30분은 대화하고 끝나는 인터뷰도 네네네네. 있고 맞아요. 오히려 약간 조금 막 뻘쭘한 상황이 없이 그냥 되게 막 재밌게 네. 인터뷰가 흘러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저도 되게 그쵸. 동감하는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일을 하시면서 LSAT 준비 같은 거를 또 하셔야 되는데 그쵸. 그거는 그러면은 낮에는 일을 하시고 밤에는 네. LSAT 공부를 그냥 하신 뭐 거예요? 주말이나 좀 네. 회사 퇴근하고 와서 네. 공부하고 모의고사 풀어보고 네. 그렇게 준비했죠. LSAT은 엄청 잘 보셨나요? 뭐 잘 본 편이신가요? 네, 그냥 사실 네. 이제 제가 엄청 원하던 레벨까지는 안 나왔는데 네. 그래도 뭐 괜찮게 받아서 네. 그거의 그래서 비결은 뭐예요? 그 LSAT을 잘 보는 비결. 뭐 본인만의 그런 약간 노하우가 그게- 있나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네. 제가 LSAT 엄청 네네네. 잘 본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신 거는 오답 노트를 되게 잘 적어라. 문제를 왜 틀렸는지 알면은 다음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고 네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약간 비결 같은 게 있으셨나요, 엘렌님도? 딱히 그런 건 없었는데 네. 저는 그 공부하면서 그냥 판단이 들었던 게 아 이거 그냥 무조건 독해 속도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시간이 매번 모자라니까요. 네, 시간이 매번 네. 모자라고 앉아서 진짜 시간을 두고 천천히 공부하면은 네. 거의 다 맞을 수 있는 시험인데 네.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 시험이라서 그쵸. 저는 준비하면서 그냥 계속 그거 연습했던 것 같아요. 빨리 읽는 훈련. 네. 그래서 책 계속 많이 읽고 저 이코노미스트 같은 거 계속 구독해가지고 읽으면서 네. 좀 훈련하면서 모의고사 풀고 막 이렇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다시 돌이켜 보면은 버클리에서 그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계속 책을 읽으셨던 네, 게 네. 엄청 도움이 되셨겠네요. 네, 그러면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좀 훈련을 계속했죠. 겸손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뭐 LSAT도 잘 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로스쿨을 이제 하버드 로스쿨을 이제 가셨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영화에서만 나오는 그런 엄청 MIT 거기다가 이제 하버드 로스쿨을 가셨는데 좀 뭔가 분위기가 좀 다른가요? 로스쿨이랑 MIT 엔지니어링이랑 비교하면 많이 네. 다르죠. 네. 공부하는 수업 방식도 많이 달랐고 네. 학생들 구성도 많이 달랐고 그러니까 소위 저희가 이제 쉽게 말하는 널드들은 네. MIT에 더 많았어요. 아, 그래요? 네. 이공계 널드들이 진정한 널드들이죠. 네, 맞아요. 하버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인데 네. 일단 또 말 되게 잘하고 많이 하는 친구들도 많고 음. 출신이 되게 그래서 저희도 이제 레거시 어드미션이 하버드에 있다 보니까 로스쿨에서 뭐 엄청나게 공부를 잘해서 왔다기보다는 네. 이제 뭐 인맥이라든지 뭐 네. 기부 입학이라든지 이런 걸로 네. 온 친구들도 좀 있었고 그래서 구성이 좀 더 부유층들이 많았죠. 쉽게 말씀드리면. 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네.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은 없는 네. 제도잖아요. 네. 이 레거시 입학 제도가 실제로 섞여가지고 공부를 해보시면서 이 입학 제도에 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별로 거기에 신경을 안 쓰이셨어요, 별로? 아 이게 이제 얘기를 네. 하면 되게 길어질 텐데 네. 근데 좀 생각도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하고 딱 페어네스만 놓고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불평등한 제도잖아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마 그걸 찬성하거나 이제 그걸 계속 유지하는 학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해서 얘를 어드미션 시켜주고 돈을 많이 받으면 그 돈을 뭐 학비라든지 이런 거를 핸들을 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한테 장학금의 형태로 줄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으니까 네. 이 한 명을 예를 들어서 받아주고 이제 대신 10명을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면 네, 그쵸.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최선은 아니지만 네. 한 차선 정도는 되는 솔루션이 아닐까. 그쵸. 근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기는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뭐 현실적으로 어쨌든 환경이 안 되는 분들도 와서 공부를 잘 할 수 있으려면 학비가 되게 비싼 이런 미국의 환경에서는 그렇게라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어떤 분들의 자녀분들이 많이 이제 레거시로 입학을 하세요? 저는 이제 학부 때에는 유명한 영화 감독의 뭐 아들, 뭐 연예인들의 아들, 딸들, 아니면은 진짜 뭐 재벌가의 이런 분들, 정치인들의 아들, 딸들, 이런 분들이 좀 있었는데, 로스쿨은 사실은 대학원이고 자녀분들이 좀 공부를 공부에 대한 좀 더 이제 그 관심이 있어야지만은 가는 데잖아요. 레가시로 가더라 하더라도 어떤 분야의 분들이 주로 많이 계셨어요? 좀 로펌의 변호사분들의 자녀분들이셨나요? 뭐 로펌 파트너 자녀들 뭐 이런 분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고, 정치인 자녀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로스쿨에서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1학년이 되게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공계 공부를 굉장히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 문과에 좀 진입을 하는 게, 저는 솔직히 1학년 때 되게 어려웠어요. 이게 문과 논리가 있고 이과 논리가 있는데 어떠셨는지, 그리고 그거를 극복을 어떻게 하셨는지. 티칭 방법이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엔지니어링 스쿨이랑 로스쿨이랑 거기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저는 이제 그 소크라틱 메소드를 진짜 싫어했어요. 그래서 소크라틱 메소드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그게 거죠? 이제 뭐냐면 원래 의도는 소크라테스가 이제 제자들과 어떤 진리를 찾아가든지 공부를 하든지 새로운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제 물어보고 답하고 이러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런 데서 기인을 해서, 원래 전통적인 로스쿨의 교수법이 이제 학생이랑 교수랑 이제 문답을 이렇게 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계속 이제 이어져 온 방법이라, 저희가 이제 가면은 수업마다 교수들이 이제 매번 돌아가면서 학생을 하나 세워놓고, 쉽게 말하면 조지는 거야. 야, 너 이거 오늘 이번에 리딩 케이스 이거 본 거 해서 이거 뭐 같아? 이러면 학생이 이제 이러면 이제 막 교수님이 옛날에는 진짜 막 너무 무섭게 해서 학생이 막 울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래요? 서가지고. 그래서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 이제 엔지니어 출신 입장에서 일단 앉아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이제 고민을 해보고 다 이해를 한 다음에 뭔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제가 설명을 해주는 방법이었는데, 이거는 지금 이해를 하지 못하고 모르는 상황에서 교수님이 물어보는 거니까 되게 바보 같은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걸 뭘 어떻게 배운다는 거지?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그럴 시간에 그냥 엔지니어들 저기 할 때처럼 PPT로 다 정리해가지고 그거 띄워가지고 교수님이 가르쳐주면은 훨씬 빠르고 정확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약간 뭐 이공계 할 때는 조금 1 더하기 1은 2라는 게 약간 진리같이 우리는 이제 그거를 배우고 그거를 습득한 다음에 그거를 어플라이 하는 게 이제 방법이었는데, 여기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래요. 그럼 3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3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이거를 알교하라고 하는 거니까는 사실 이공계 입장에서 이거 굉장히 좀 쓸데없는 사고방식인데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소크라틱 메서드의 이제 오류는 뭐냐면은 소크라테스가 항상 이겨요. 교수님이 항상 이겨요. 학생들이랑 싸우면은. 그러니까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 덤벼봤자 뭐 이거 논리로 안 되겠구나,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고. 그나마 근데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았던 거는 그게 이제 너무 악명이 높아서 학생들이 이제 로스쿨에 오면 모두 다 공포에 질려서 오다 보니까 이제 로스쿨 차원에서도 이거 좀 약하게 하자. 그래서 저희 때만 해도 교수님에 따라 좀 다르긴 했는데 좀 약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아마 학교에서 꼭 하라고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패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씩 부르는 패턴이 뭐 진짜 앞에서부터 돌아가면서 하던지 아니면은 뭐 미리 연지를 좀 주시던지 뭐 이러면은 이제 내일이 내 차례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내일 좀 더 열심히 준비해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기도 하고 뭐 어떤 친구들은 이제 자기 걸릴 것 같으면 그날 수업 안 오기도 하고 뭐 그랬죠. 저는 이제 어떻게 방법을 찾았냐면 이렇게 공부해서는 이제 내가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겠다. 그리고 이제 리딩도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 리딩도 하루에 진짜 뭐 한 수업당 막 100쪽씩 읽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한 번 읽으면 거의 다 끝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려면 한 번 읽는 것도 안 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가서 한 달 반 정도 진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다가 좀 결단을 좀 내렸어요. 리딩을 진짜 그건 되게 라이트하게 하고 저희가 이제 좋은 점이 이전에 교수님이 있었던 수업이면은 아웃라인이라고 정리해 놓은 수업 노트 같은 것들을 되게 정리 잘 해놓은 게 저희 이제 커뮤니티 포털 같은 데가 돌아다녀요. 그럼 그거를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전년도에 A 받은 사람들 성적 잘 받은 친구들이 봤던 아웃라인 같은 거를 이제 다 취합을 해서 한국의 족보 개념이죠. 족보. 그거를 공부했어요. 그건 이제 요약본이니까 그거를 이제 하면은 약간 저희가 엔지니어링 때 PPT 보듯이 그거를 이제 거의 다 이해를 하고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본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교수님 수업을 가서 들어가면은 네. 대충 이제 아웃라인이 잡힌 상태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네. 좀 이해도 더 빨리 되고 맞아요. 좀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맞아요. 쓰게 되더라고요. 저도 로스쿨을 겪어보니까 그게 네. 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 언제 느꼈냐면 저는 빠시험 공부하다가 빠시험이 되게 정리가 아웃라인이 쫙 되게 네. 잘 돼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보고서는 수업을 들어갔으면 진짜 잘했을 네. 걸. 그 1학년 때 기억이 나는 게 첫 수업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퍼티 수업이었는데 여우 잡는 그 케이스 있잖아요. 사냥을 하다가 이제 여우를 중간에 누가 가로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서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거였는데 그거를 2주 동안 케이스를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분석해가면서 막 교수님이 이거를 해석하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 같냐 한 단어 한 단어 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의 사고방식으로는 그게 이해가 갔는데 그 이공계에서 바로 온 입장에서는 와 이게 진짜 왜 이러지? 약간 진짜 이해가 너무 안 됐었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보면은 아 진짜 우리가 요즘에 뭐 계약서 쓸 때도 한 단어 한 단어가 되게 중요하게 보듯이 이게 한 단어 한 단어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구나. 지금은 알겠는데 이 로스쿨 좀 저는 적응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로스쿨에 같은 이공계 전공 학생들이 좀 많으셨어요? 좀 있었죠.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박사까지 한 친구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 네. 이제 HLS 같은 경우는 반으로 좀 나눠서 그걸 섹션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제 한 섹션에 한 80명 정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럼 그 섹션이 사실 그냥 계속 수업도 같이 듣고 네. 그냥 쭉 같이 졸업할 때까지 가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랑 이제 친해지게 되는데 그 반에 뭐 이공계 20% 정도는 10% 그래요? 10% 이상 학부 이공계 전공까지 하면 네. 그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꽤 있었네요. 그러면. 근데 아무래도 요새 좀 수요가 이제 특히 뭐 IP 리리게이션 쪽을 하면은 펌들이 하이어하는 것도 이공계 백그라운드 있는 사람들 위주로 네. 좀 하이어하기도 하고 좀 그것도 많이 알고들 오시는 것도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 친구들은 대부분 다 그러면 IP 쪽으로 진출을 했나요, 아니 결국에는? 꼭 그렇진 않아요. 아, 특히 이제 그래요? 학부 전공한 친구들은 네. 뭐 그냥 학부 전공하고 네. 로스쿨 왔다가 전혀 다른 데로 빠지기도 하고 네. 뭐 M&A 이런 거 하기도 하고 네. 그렇죠. 학부나 이제 대학원 때 이공계를 전공을 하면 지금 좀 IP 프랙티스 하시는 거에 도움이 된다고 좀 생각을 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업무를 직접적으로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굳이 도움이 되는 부분을 찾으면 이제 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때 남들보다 뭐 이제 테크놀로지를 좀 더 빨리 이해하는 거 그냥 맞아요. 그 정도고 네.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롱텀으로 계속 있게 된다면 세일즈나 마케팅을 할 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네. 뭐 이제 뭐 클라이언트 유치할 때 비슷한 업계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네. 좀 릴레이트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로스쿨을 졸업을 하시고 직장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수츠 같은 데 보면은 네. 이제 하버드 로스쿨 출신들만 뽑는다는 이제 로펌들도 있고 네, 네, 막 네. 그렇잖아요. 네.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뭐 로펌에 취직하는 그런 거는 어떤 과정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ABC도 이제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하버드 로스쿨에 그때 네. 그 뭐 패스 월 페일이면 하이 패스 뭐 네네네, 이런 없어요, 시스템이었죠. 없어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는 뭐 좀 더 수월하나요? 로펌 입장에서 되게 하버드 학생들 좀 유치해 가려고 하는 분위기인가요? 네. 네. 그게 근데 인사이더 입장에서 좀 약간 눈 가려 나오는 게 네. 그 패스 페일이 있는데 네. 엄밀히 말하면 그게 이제 어떤 식이냐면 네. 페일이 있고 그 다음에 넘 패스였던 것 같은데 네. MP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패스가 있고 그 다음에 H가 있어요. 아너가 있고 그 다음에 DS가 있었어요. 네. 딘 스컬러라고 그래서 네. 사실 점수 체계예요.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러네. A 플러스가 이제 DS고 네. 그 다음에 H가 A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P가 이제 B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이 P를 받고 네. 근데 이제 사실 MP가 나오면 그때부터 좀 문제가 생겨요. 발음 한 10% 정도 네. 받는 거니까. 근데 사실 대부분이 그냥 P를 받고 네. 저희들은 이제 보통 그냥 A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H를 받으려고 좀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고 로펌에서 채용할 때도 HLS 같은 경우는 그 H 개수를 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렇구나. 수업을 10개 들었으면 네. 거기서 이제 H가 몇 개고 DS가 몇 개냐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그냥 이제 판단을 하는데 탑 10 로펌 20위권 로펌 가려면 H가 뭐 한 몇 개지? 한 3개, 4개 뭐 정도 있으면 된다. 네.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총 한 7개, 8개? 8개 저희가 학교 1학년 중에? 때 수업 10개를 들어야 되는데 네네. 네, 그 중에서 이제 몇 개 이런 식으로 가고 저희가 그렇구나. 이제 아시겠지만 원엘 때 네. 이후에 이제 리크루팅을 하잖아요. 네. 요즘 같은 경우는 되게 빨라져서 한 학기 하고 나서 또 많이 뽑아가는 것 같은데 네, 진짜 빨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학년 끝나고 인턴을 하셨나요? 로펌에서? 네, 네. 저는 네. 아무래도 이제 RP 쪽으로 처음부터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좀 운이 좋은 게 있었죠. 네. 지금 회사에서 1학년 끝나고도 네. 하시고 네. 2학년 끝나고도 하시고 네. 그다음에 2학년 끝나고 오퍼를 받으시고 네. 네.
제가 1학년 때는 저 이제 시카고 오피스에서 네. 일을 좀 하고 그다음 2학년 때 이제 뉴욕으로 트랜스퍼를 해서 시카고에서 뉴욕에서 하셨구나. 인턴을 하고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하신 거는 IP 리티게이션으로 네. 소송 쪽으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처음에 소송을 먼저 하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트랜잭셔널 프랙티스에서 IP를 다루는 이런 네. 게 있는지를 잘 몰랐어요. 저도 네. 그랬어요. 네. 네, 로스쿨 때. 그래서 네. 그냥 IP 하면은 IP law 그러면 그냥 IP lit 약간 네, 이렇게 맞아요. 생각을 하고 네. 그냥 막연하게 그러면 그냥 특허 소송 해야 되는구나 네. 이렇게 해서 왔죠.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약간 이제 리티게이션이 성격에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트랜잭셔널 사이드에도 네. IP를 다루는 프랙티스가 있네 이러면서 제가 이제 옮기게 네. 된 거죠. 리티게이션의 어떤 부분들이 좀 안 맞으셨어요? 이거는 되게 개인적인 건데 네. 사실 이제 리티게이션은 진짜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소송에 들어가면 무조건 한 사람은 이기고 한 사람은 져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님도 뭐 잘 아시겠지만 되게 치사해질 수 있고 맞아. 진짜로 지저분하게 싸우게 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좀 성격을 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기싸움이 생기죠. 엄청나죠. 네. 네. 일부러 막 다른 편 안 좋으라고 막 네. 뭐 땡스기빙 전날에 보내고 맞아요. 네, 막 진짜 그런 일도 되게 많고 그런 거 증인 신문 하러 갔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막 증인이 여기 앉아 있으면 카메라가 증인만 찍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변호사들이 뭔 짓을 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변호사는 일부러 일어나가지고 증인이 되게 디스트랙트 되게 막 여기를 걸어 다녀요. 그럼 엄청 신경 쓰이잖아요. 증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딱 카메라 꺼지자마자 테이블을 팡 치고 소리를 질러요. 네. 그래서 막 F 단어 막 하면서 막 상대편 변호사들한테 막 욕 엄청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 레이시스트라고 막 이렇게 네, 막 네.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엄청 기싸움이 되게 치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어차피 영어가 저는 세컨 랭귀지였으니까 이걸 말싸움으로 해서 미국 애들을 이길 자신이 힘들죠. 네, 없더라고요. 네, 네. 근데 하는 건 진짜 재밌었거든요. 저는 한 3년 반 했으니까 콜트도 가가지고 되게 너무 재밌었는데 와 이걸 내가 10년 20년 뒤에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트랜잭션으로 옮긴 거죠. 근데 이거를 조금 로스쿨 때 일찍 알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앨런님은 그러면은 리티게이션에서 트랜잭션으로 갈 때 그래도 같은 회사 내에서 옮기신 네. 거니까 그리고 그때 들어보니까 1년 정도 2년 정도는 어떤 분야도 좀 네, 회사에서 맞아요. 네. 시도해보게 해준다고 그래서 조금 수월하셨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3년 반을 이제 리티게이션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트랜잭션을 하고 싶어지니까는 거기서 제가 있던 로펌에서는 IP 트랜잭션이 거의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도 안 주어지고 하니까는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로스쿨에서는 그 IP 트랜잭션에 대한 좀 지식이 아예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네. 사실 이거 변호사 커리어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쪽 후배들한테도 많이 얘기해 주는데 좀 생각을 많이 해보고 와야 되는 부분이 그거라고 특히 릿 생각하고 있으면 저희 이제 로스쿨 수업은 사실 다 리티게이션이잖아요. 네, 거의 다. 그쵸. 저도 이제 리티게이션 수업 되게 좋아했고 성적을 잘 받은 것도 거의 다 리티게이션 관련된 수업들이었고 네네. 막 이래서 나 리티게이션 괜찮은 것 같아 네, 이러고 맞아요. 이제 왔는데 이제 현업에서의 리티게이션과 네. 학교에서의 뭐 무콜트하든지 이런 거에서 하는 네. 리티게이션이 현업이 이제 훨씬 빡세다. 아, 그냥 학교에서는 어쨌든 친구니까 서로 네. 지저분한 짓까지는 안 그쵸. 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나이스하고 이제 저도 여기서 리티게이션 할 때는 이제 주니어로 이제 미렌 컨퍼 들어가고 이래서 노트 정리하는데 네. 이제 제가 얘기는 안 하죠. 이제 시니어 어소가 네. 얘기하는데 시니어 어소끼리 진짜 소리 지르고 싸우고 막 근데 그 들으면서 네. 진짜 좀 힘들더라고요. 네. 우리 트랜잭션은 컨트랙트 하나하나가 막 투자를 하거나 이런 규모는 크지만은 이걸 가지고 싸울 때 변호사 비용이 한 달에 막 수억씩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IP 트랜잭션이 하는 뭐 네. 예를 들어서 콜라보레이션 어그리먼트나 뭐 라이센스 어그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근데 리티게이션은 한 달에 막 몇 억씩 로펌에다 그쵸. 주고서는 이거를 이겨야 되는 거니까 결과론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한 프레셔가 엄청 나기도 하고 트랜잭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상대편이랑 싸울 때도 많지만은 조금 더 그냥 중요한 이슈 아니면은 그쵸. 네가 네네. 포기해 그래 그러면 우리가 좀 레버리지가 없으니까 우리가 포기할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내고도 가능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그쵸. 그게 네. 결정적인 차이였어요. 네. 사실 뭐 둘 다 네. 어쨌든 싸움이 수반이 되는 건 맞는데 네. 여기는 한 명이 무조건 져야 되는 거고 네. 여기는 윈윈이 가능하잖아요. 네. 어쨌든 딜을 둘 다 같이 성사를 시켜야 되는 게 중요한 네. 거지 한 명이 한 명을 찍어 눌러서 이기는 네.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어쨌든 서로 양보도 좀 해야 되고 네.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되고 중요한 것만 포커스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네. 좀 더 트랜잭셔널 프랙티스가 컬래버리티브하다고 해야 되나? 네, 그렇죠. 워라벨은 좀 어떠세요? 저는 사실은 리티게이션 할 때가 조금 더 아워가 프레딕티빌리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몇 시까지 일할지 리리게이션 할 때는 알았어요. 네, 맞아요. 네. 네. 근데 트랜잭션은 오늘 내가 일어나서 몇 시까지 내가 일할지 네, 몰라요. 그쵸. 네, 그런 부분은 좀 있으신가요? 네, 그게 헬렌님도? 사실 트랜잭션의 진짜 큰 단점이죠. 네. 뭐 프로덕티빌리티가 떨어져서 네. 그냥 항상 준비돼 있어야 되는 거. 근데 아워는 결국 에버리지 하면은 비슷한 것 맞아요. 같은데, 근데 이제 트랜잭셔널 프랙티스가 좀 더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네.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리리게이션은 좀 더 이제 예측 가능한 게 네. 장점이죠. 그쵸. 그러면 주로 어떤 계약서를 많이 쓰세요? 저희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M&A. 네. 이제 기업이 인수합병을 할 때 거기에 IP 쪽을 이제 저희가 듀 딜리전스라고 하죠. 그걸 IP 쪽을 좀 어떻게 잘못된 점이 있는지, 이걸 제대로 뭐 IP를 소유하고 있는지 이런 거 보는 게 있고, 또 다른 분야에는 또 어떤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이제 M&A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퍼체스 어그리먼트에서 네. 계약서 쓰는 게 들어가고, 네. 거기에 이제 주로 더 붙여지는 어그리먼트들이 있죠. 네. 뭐 TSA라든지 아니면 다른 라이센싱 어그리먼트들도 네. 있고,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IP 팀이 사실 리드를 하는 계약서들이라서 네, 그쵸. 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좀 전담을 해서 하는 편이고, 캐피럴 마켓 하면 이제 IPO나 뭐 이제 세컨더리 어퍼링 때도 네. 거기에 있는 뭐 리스크 팩터라든지 이런 거 네. 드래프팅 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네. 그것도 이제 듀 딜리전스를 한 다음에 저희가 어떤 거를 기재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재밌는 부분은 뭐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최근에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리스트럭처링이라든지 뱅크럽시가 있었을 네. 때, 회사가 IP가 좀 중요한 회사면은 이제 IP를 어떻게 무브하는지도 좀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 이제 네. IP 라이트를 뱅크럽시 이후에도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는지라든지, 네. 아니면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이런 게 이제 IP 리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저희가 그러는데, 그러면 좀 훨씬 더 일이 복잡해지고 IP가 훨씬 더 좀 메인으로 가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되고, 그쵸. 그래서 좀 고생을 많이 하긴 했는데 네.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하시는 일 중에서는 어떤 분야가 제일 재밌으세요? 저는 이제 리오거나이제이션 하면서 네. 그러면 이제 주로 뭐 라이센스 어그리먼트도 들어가야 되고, 네. 어떤 경우에 트랜스퍼를 해야 되고, 이렇게 네. 다 복잡하게 써야 되는데, 네. 그래서 진짜 복잡하고 어려워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재미는 그게 제일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또 그것만 계속하면 너무 네. 머리가 터질 것 같고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좀 복잡하죠. 듀딜리전스랑 네. 좀 잘 믹스를 하는 게 듀딜리전스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템플릿이 있죠. 편하죠. 그러니까 네. 요거 네, 봐야 네, 된다. 네. 그 요게 문제가 있으면은 요거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좀 약간 매뉴얼 같이 좀 네. 짜져 있기 때문에 이게 머리 쓰는 건 좀 덜 하죠. 네, 맞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재밌는 거는 좀 더 복잡한 거.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바이오 쪽 전공이어가지고 이제 파르마 라이센싱 딜이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하나의 제약회사가 다른 제약회사에 돈을 투자를 해서 여기에 있는 뭐 컴파운드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라이센싱을 받아가고, 이런 뭐 라이센싱 딜 할 때 저는 되게 재밌는데, 재료공학을 하셨으니까는 그런 좀 같은 인더스트리의 뭔가를 만나면 되게 반가우신가요? 지금도 반갑죠. 이럴 네, 때? 네. 그래서 네. 롱텀으로는 저도 네. 이제 반도체 업계 쪽에 있었으니까 그쪽으로 전문성을 좀 더 길러볼 생각이긴 한데, 네. 아직은 저희가 이제 뭐 좀 되는 대로 다 하는 편이고, 네. 근데 파트너들이 그 스태핑을 줄 때 좀 고려를 하기는 하시는 것 같아요. 좀 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이언스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네. 주로 그런 게 더 중요한 딜에 저를 좀 많이 넣는 것 같고, 이제 네. 소프트웨어 출신인 친구들은 뭐 네. 소프트웨어 네. 딜에 좀 많이 넣고, 뭐 네. 이런 식으로. 그렇더라고요. 진짜로 네. 학부 전공도 전공에 따라가지고 딜에 이제 파트너들이 스태핑 하는 것도 되게 달라지고, 엄청 옛날에는 IP 리리게이션 하는 사람들 중에서 막 잉글리시 메이저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요즘에는 이공계가 너무 로스쿨을 많이 가다 보니까는 사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설 자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다들 뭐 IP 리리게이션 트랜잭션 하는 사람들도 봐도 적어도 학부는 이공계 전공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렇고 엘리님도 그렇고 약간 남들에 비해서는 돌아서 변호사가 됐잖아요. 근데 돌아서 와 보니까는 변호사의 직업에 대해서 되게 만족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저는 길은 잘 찾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만 빨리 올 걸 하는 아쉬움만 네. 남죠. 어떤 부분이 가장 좋으세요? 제일 보람을 느낄 때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변호사 지금 일할 때 제일 보람을 느끼는 게 사실 네. 그 프로보노 일이에요. 네. 이제 법률 봉사활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로펌에서 주로 이제 아무래도 사회에 대한 이제 그런 기여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변호사들한테 이제 프로보노 활동도 하라고 장려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이민자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보면 그런 이민법 관련 이제 프로보노 활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뭐 이제 불법 체류 신분인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뭔가 혹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게 있으면 네. 그런 거를 좀 주로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뭐 이제 이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주로 불법 체류 신분이었지만 네. 뭐 범죄에 노출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가정 폭력에 노출이 됐다든지 네. 이런 경우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나라에서 일종의 쉽게 얘기하면 일종의 보상을 해주는 거죠. 사회적인 네. 보상을 해주는 건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신분 이민 신분을 이제 받을 수 있도록 네. 하는 법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도와드리고 있고, 그럴 때 보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런 안 좋은 뭐 이렇게 뭐 범죄라든지 이런 노출이 됐던 경험도 있는데다가 네. 아무래도 여기 사회에서 사는 게 너무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본인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드리면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이제 그런 걸 볼 때마다 되게 내 마음도 좋고, 네. 내가 할 수 있는 이 변호사 자격증으로 네. 굉장히 뜻깊은 일을 하고 있구나. 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변호사 일이 좀 트랜잭셔널 프랙티스하고 하면서 좀 힘들다가 네. 이런 거 이제 한 번씩 도와드리면 되게 내가 잘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RP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네, 그쵸. 그래도 내가 이 자격증을 가지고 이 사회에 좀 뭔가를 공헌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뿌듯함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반대로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이 점은 좀 안 좋다. 뭐 아무래도 일이 너무 많을 때 너무 많은 거죠. 좀 지적인 호기심도 충족시키면서 제가 이제 만족스럽게 하려면 시간이 조금 많았으면 좋겠는데 네. 아무래도 저희 업무 특성상 어쨌든 고객한테 찰지를 하는 시간이니까 네. 제가 무제한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제 뭐 계약서를 완벽하게 쓸 그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느 선에서는 이걸 커트를 해야 되는데 네.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좀 더 완벽하게 하고 싶고 근데 이제 빨리 나가야 되고 네. 뭐 이렇게 쫄림도 있고 막 네. 이러면서 좀 이제 프러스트레이션이 가끔씩 생기죠. 그럴 때 프레셔가 좀 오지 않으세요? 이 계약서를 볼 때 클라이언트가 이만큼만 돈을 내겠다 했을 때 나는 내 아울리 레이트를 그쵸. 알잖아요. 네, 네. 그럼 이걸 예를 들어서 80페이지짜리 계약서를 8시간 안에 이제 네. 수정을 해야 되는 네. 거죠. 그러면 말이 저는 안 그때 돼요. 약간 네. 쫄려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거. 그런 부분이 좀 그런 있으세요. 부분이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빨리빨리 하라 그래고 내보냈는데 사실 내보내고서 봤는데 이제 막 오타 있거든요. 맞아요. 너무 네. 내 워크 프로덕트에 너무 불만족스러운 네. 거죠. 이걸 8시간밖에 못 쓰니까는. 뭐 제가 알기로는 또 엘렌님이 되게 스레즈에서 요즘 활동을 되게 네.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몇 가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좀 정보의 불평등에 대해서 되게 많이 좀 패셔넷한 편이고 이제 저도 이렇게 이런 커리어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석대로 오지 않으면서 맞아요. 여러 가지로 정보를 구해야 될 일이 많았는데 네. 그럴 때마다 이렇게 되게 고급 정보를 얻는 게 굉장히 네. 어렵구나 이런 걸 좀 느꼈었고 그쵸. 아무래도 그러니까 환경이 더 받쳐주지 못하는 학생들은 그런 정보를 구하는 게 이제 훨씬 더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커리어를 이렇게 다양하게 쌓아오면서 혹시라도 어떤 뭐 학생들이라든지 다른 이제 분들이 비슷한 커리어를 좀 따라오고 싶으면 네. 그럴 때 좀 더 수월하게 이제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좀 이제 제가 겪은 일이라든지 뭐 네. 팁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좀 나누려고 그 스레드를 시작한 것도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좀 교류죠. 이제 뉴욕에서 저희 다 살고 있으니까 맞아요. 뉴욕에 이제 한국인 분들 굉장히 많은데 서로 좀 알고 친하게 지내면서 이제 네트워킹을 하면서 하면 좋겠다. 네. 그리고 저희 실리콘밸리 있었을 때 사실 좀 유명한 얘기긴 한데 중국인들이랑 인도인들은 거의 이제 저희가 마피아라고 부르거든요. 네. 자기들끼리 네트워킹이 엄청 탄탄하게 잘 돼 있어서 이제 네. 서로 자기들끼리 계속 끌어주고 밀어주고 도와주고 하고 이제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테크 회사들 고위직에 이제 뭐 인도 사람들 있으면 네. 그 사람들이 다 끌어주고 오. 이런 네트워킹이 진짜 잘 돼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되게 부러웠거든요. 네, 그때. 이제 맞아요. 뉴욕이나 이런 데서 한국인들도 굉장히 많은데 좀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좀 있었고요. 저도 비슷한 느낌으로 유튜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마도 연락도 되게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로스쿨 후배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되게 커리어 어드바이스나 이런 거를 많이 또 주실 것 같고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나와 주셔가지고 본인의 이제 걸어오신 길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도움을 받는다고 많이 연락이 오실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이제 같은 분야니까 예. 앞으로 또 자주 봐요. 저희 자주 뵙겠죠. 네, 이렇게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